안녕하세요.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. 때는 2015년 4월 대전에 있는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잠복경찰들이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. 이들은 서울 마포경찰서 강력수사팀이었는데 1년 3개월 전에 발생한 한 살인사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잠복이었죠. 그리고 이곳은 용의자 여동생 명의의 주거지였고요. 경찰들은 이미 며칠째 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. 하지만 들락거리는 사람은 오직 여동생 B씨 뿐이었고요. 그러던 잠복 3일째인 4월 9일 경찰이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. 그리고 그날 오후 귀가하고 있는 여동생이 등장하자 경찰이 다짜고짜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어요. 김땡땡씨! 자, 이 이름은 여동생 B씨가 아니라 그녀의 언니이자 지금 경찰이 쫓고 있는 용의자 김씨의 이름입니다. 그런데 이름이 외쳐지자 이 여성이 놀란 눈을 하고 뒤를 딱 돌아봐요. 그리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걸 알았는지 순간 털썩 주저앉고 마는데요. 네, 모두가 여동생이라고 생각했던 B씨는 B씨가 아닙니다. 용의자 김씨였던 거예요.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? 정말 이 기상천외하고도 기가 막힌 도주국. 그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사건이 발생한 건 2014년 1월 9일 새벽 1시쯤 119 센터로 신고가 들어왔어요. 제 남자친구가 지금 흉기에 찔렸어요. 이 다급한 목소리의 여성은 42살이던 여성 김씨였습니다. 신고받고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오피스텔로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죠. 거기서 이미 사망한 남성을 한 명 발견합니다. 피해자는 36살이던 남성 윤씨. 칼에 좌측 심장부를 찔린 모습이었죠. 신고자이자 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김씨. 그녀는 막 연신 흐느끼면서 자신이 이 피해자 윤씨의 여자친구라고 밝혔어요.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이 최근 이별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었대요. 그러다 사건 당일 여자친구 김씨가 우리 이제 그만 좀 헤어지자 라고 이별을 고하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남자친구 윤씨가 마포구에 있는 그녀의 원룸에 찾아온 거예요. 둘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죠. 좀 얘기 좀 하자. 할 얘기 없다. 돌아가라. 이젠 끝이다. 이런 식이었습니다. 근데 남자친구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씨는 너무 지쳐버렸고 결국 이 같은 아파트, 오피스텔 아파트 내에서 남자친구가 현관에 서 있었는데 그대로 두고 자기는 침대에 누웠다고 해요. 그러다 잠시 후 현관 쪽에서 갑자기 으!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요. 그래서 쎄한 느낌에 돌아보니 이런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는 거죠.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 남자친구 윤씨가 부엌에 있는 칼을 가져와서 스스로의 가슴을 찌르고 있던 겁니다. 막 피를 흘리고 쓰러졌죠? 놀란 이 김씨가 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 하면서 흐느끼는데 그런데요. 이 현장을 살펴본 수사팀은 단번에 이 증언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걸 감지했습니다. 먼저 이 피해자 윤씨가 스스로를 찔렀다는 그 부엌칼 있잖아요. 그 부엌칼이 사망자 옆이 아닌 부엌 싱크대에서 발견된 거예요. 좀 떨어진 곳에서요.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김씨가 내가 이 칼을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싱크대로 던졌다고 해명합니다.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.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. 자, 이곳은 원룸입니다. 부엌과 거실 겸 침실 그리고 현관이 다 한 공간에 있어요. 한눈에 보이는 곳이에요. 근데 윤 씨가 스스로를 딱 찌를 동안 김 씨는 정말 돌아 누워 있어서 침대에서 있어서 아무것도 몰랐다? 글쎄요.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합니다. 또 김 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이 감식 결과가 나온 후에 진행하기로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바로 부검 감정서가 도착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죠. 타살 가능성 높음. 보니까요, 윤 씨는 무려 이 심장의 4분의 3 이상이 칼로 인해 관통되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. 근데 이 칼이 들어간 각도를 분석했어요. 이게 스스로 찔렀다고 보기에는 영 어려운 각도인 거죠. 게다가
일단 칼이 그 정도로 몸에 깊숙이 박히면요, 근육 때문에 이게 다시 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. 근데 실제로 이 칼은 몸에서 빠져서 싱크대에서 발견됐다? 여러분, 보통 또 자해를 하는 경우에는요, 일반적으로 주저앉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해요. 근데 윤 씨에겐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. 이렇다 보니 국가수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방에 아주 강력하게 그를 찔러서 살해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. 자, 이렇게 됐으니 화살은 당연히 현장에 있던 윤 씨의 여자친구 김 씨에게로 향하겠죠? 알고 보니까 이 김 씨의 최초 증언도 신고 내용과 좀 다릅니다. 근데 그때 그 119에 전화했을 때는요, 제가 남자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칼이 진짜로 들어갔어요 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. 근데 막상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아니다, 남자친구가 혼자서 극단적 시도를 한 거다 라고 말을 바꾼 거고요. 자, 다음으로 경찰이 그 흉기였던 부엌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죠? 네, 여기에 여자친구라는 김 씨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. 이거 아무리 봐도 타살 같아요. 그런데 정말 이 김 씨라는 여성이 범인이라면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? 그 답도 머지않아 경찰이 찾아내죠. 알고 보니 사실 이 둘은 불륜 사이였습니다. 숨진 윤 씨에게는 아내와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. 여기까지 알아낸 경찰이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살해 동기가 촉발됐을 거다라고 짐작을 했고, 그 길로 바로 김 씨는 참고인이 아닌 용의자로 즉각 전환됩니다.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. 그 사건 당일 김 씨가 경찰서에 가서 첫 조사를 받았거든요. 근데 그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. 경찰이 그녀를 다시 소환하고자 전화를 했지만 전혀 행적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. 휴대폰 꺼져 있고요.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다 통장에서 인출했더라고요. 현금 서비스도 최대로 끌어서 썼고요. 이건 명백한 도주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렇다면 그녀가 범인일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. 이렇듯 김 씨가 증발한 상황에서 경찰은 일단 그녀의 가족을 찾아갔어요. 근데 여기서 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. 지금 김 씨는 물론이고 그녀의 여동생 B 씨까지 모두 연락 두절 상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이 아니 우리 애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? 하고 경찰한테 묻더라고요. 보니까 동생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꺼져 있고 또 카드 사용 내역도 없습니다. 생활 반응이 전혀 포착되지 않아요.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또다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건 바로 용의자 김 씨와 그녀의 여동생 B 씨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라는 점이었죠. 쌍둥이요. 보통 쌍둥이들은 태아 때부터 함께하기 때문에 보통의 형제자매보다 더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럼 이들 사이의 감정은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친밀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과거사를 보니까 이 김씨 자매는 어딜 가나 함께였습니다. 친구나 가족보다 서로에게 더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자매예요. 여기서 경찰은 용의자 김 씨가 쌍둥이 동생과 함께 도주했다고 판단합니다. 그리고 이들을 찾기 위해서 막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. 워낙 인간관계가 좁았던 터라 이 자매가 어디 갈만한데 행방을 아는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렇게 지지부진 시간은 15개월, 1년하고도 3개월이 흘렀는데 그러던 2015년 3월 기적적으로 새로운 단서가 포착됐죠. 딱 3일간 김씨 여동생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됐다가 해지된 이력이 뜬 겁니다. 경찰이 통신사를 찾아가서 기록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딱 3통의 전화 기록과 1통의 문자 내용이 남아 있었어요. 그 외 번호는 대포폰으로 확인됐고요. 그런데 그 중에 경찰의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죠? 바로 한 성형외과의 번호입니다. 아니 이렇게 도주 중인 상황에서 성형외과를? 경찰은 곧장 해당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에게 자매의 사진을 보여줘요. 다행히도 담당의가 그녀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네네. 이 자매 저희 병원에 왔었어요. 제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. 왜냐면 그때 아주 특이한 요구를 하더라고요.
이미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얼굴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. 네. 두 사람은요, 분명 매우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병원에 와서 더 똑같이 성형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. 그날 자매는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았고요. 이후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마, 코, 턱, 심지어 치아까지 손을 댔다고 합니다. 수차례에 걸쳐서 두 사람은 정말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동일한 얼굴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또 한 가지 특이한 요구를 했죠? 이 두 사람 중에 오직 여동생 명의로만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. 김 씨는 도주 중이었으니까 당연하겠죠. 자, 그럼 여기서 경찰이 알 수 있는 건 지금껏 용의자 김 씨가 동생 명의로 생활을 해온 거 아닐까? 라고 추정할 수 있죠. 이후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. 이 여동생 명의로 뭐 된 게 없나 수소문했죠? 그랬더니 대전에서 여동생 명의로 도시가스, 유선방송 가입된 사실이 확인돼요.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또 이게 두 군데입니다. 대전 번화가에 있는 한 오피스텔, 또 한적한 주택가요. 계약자는 둘 다 동생이었고요.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곳에서 언니 김 씨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. 50대 50의 확률이긴 해도요. 경찰이 이때부터 신중하게 움직였죠. 먼저 이 두 주거지의 CCTV를 확인했어요. 그랬더니 각 집에 여성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외모가 똑같아도 너무 똑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수 없어요. 왜냐면 만약에 잘못해서 동생을 체포한다면 그 사이에 진범 김 씨가 도주할 수 있으니까요. 경찰은 고민에 빠졌죠. 그런데 문득 과거 탐문 수사에서 가족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. 이 쌍둥이 자매가 외모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성격이 정반대라는 증언이었어요. 언니 김 씨는 대체적으로 좀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인데 반해 동생은 내성적이고 조용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경찰이 이걸 바탕으로 막 분석을 했고요. 아무래도 언니인 김 씨가 그 대전 번화가 오피스텔에 살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게 돼요. 그리고선 오피스텔을 더 중점적으로 잠복을 했던 거예요. 그 추리는 적중했죠. 김땡땡 씨! 하고 불렀을 때 놀라서 뒤를 돈 그녀는 정말 동생과 똑같은 얼굴을 한 범인 김 씨였습니다. 그녀는 지난 1년 반 동안 동생 행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. 자신의 모든 흔적들을 지우되 대신 모든 걸 동생의 이름으로 빌렸어요. 자매는 대포폰을 사용했고요. 돈이 떨어지면 유흥업소에 나가서 현금을 벌어왔다고 합니다. 그렇게 긴 도주 끝에 발목이 잡힌 김 씨. 경찰에 체포된 직후 내가 언젠가는 잡힐 줄 알았어요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. 아니, 그럴 거면 애초에 빨리 자수를 하지 왜 애꿎은 경찰들만 고생시키냐고요. 어쨌든 그렇게 검거된 김 씨는 이제 살인사건에 관련돼서 조사를 받아야겠죠? 근데 그녀의 주장은 예상 바뀌었습니다. 남친 윤 씨의 죽음에 대해서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. 아, 그래요? 좀 말을 들어볼까요? 일단 김 씨와 이 피해자 윤 씨는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만남을 가져왔죠. 윤 씨에겐 이미 아내와 3살 된 딸이 있었는데요. 그는 이렇게 연애를 해오면서 여자친구 김 씨에게 나는 곧 아내와 이혼할 거다 라면서 그녀를 달랬고 또 김 씨는 이걸 믿고 기다렸다고 하죠. 하지만 2년이 다 지나도록 관계가 제자리였습니다. 불만이 쌓인 김 씨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라고 하면서 한 번, 두 번 두 사람은 말다툼하는 날이 잦아졌어요. 그건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고요. 새벽 1시, 그날도 김 씨가 도대체 아내랑 언제 이혼할 거냐,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막 이러면서 윤 씨를 몰아붙입니다. 그러면서 감정이 점점 격해졌겠죠? 결국 격분한 끝에 그녀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서 윤 씨를 위협했어요. 그러다가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. 근데 당시 윤 씨는 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. 김 씨가 심장 쪽으로 강하게 칼을 찔렀는데 이게 겉옷이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칼날이 이걸 뚫고 심장을 15cm나 관통한 거죠.
이걸로 봤을 때 그 당시 김 씨가 얼마나 분노에 차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? 자, 남자친구가 윽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자 다음으로 김 씨가 한 일은 119에 전화를 해서 남자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. 목격자인 양 신고를 했고요. 첫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지만 바로 도주를 결심합니다. 그 과정에서 평소 가장 의지하던 쌍둥이 동생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털어놨어요. 야, 이러저러해서 내가 윤 씨 죽였어. 근데 내가 살려면 네가 나 도와줘야 돼. 아마 동생은 이걸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가족이기도 하니까요. 그래서 동생이 동조했고 그렇게 정말 답 없는 자매의 도피가 시작된 거죠. 이후 재판이 진행됩니다. 결국 김 씨에게는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이 내려졌는데요. 10년형, 좀 깜짝 놀랐어요. 아무리 우발적인 살인이라도 보통 이 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같죠? 진술상으로는 남자친구가 공격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. 어쨌든 모르겠어요. 과거 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? 아니면 엄청난 비용의 변호사를 쓴 것 때문일까요? 어쨌든 저한테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게 남아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김 씨의 도주를 도왔던 동생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법 조항에는 친족 상도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. 그러니까 범인이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일 경우에 이 도주를 돕거나 숨겨주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. 이런 게 있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.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보다는 가족이라는 이 정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었을 거다라는 게 법의 판단이겠죠. 여기에 완전히 공감할 순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동생도 일부 피해자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. 살인을 저지른 후 도주국을 펼치면서 동생과 똑같은 얼굴로 성형까지 감행한 범인 김 씨. 그리고 별 수 없이 그녀의 조력자가 되어줘야 했던 동생까지. 결국 모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언니를 보며 동생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?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.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 되어줄게.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편을 드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그 부분에는 좀 의문이 듭니다.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.